IPN 리서치 콘서트에 시간 내시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진동이나 음으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사 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린 후 진행을 맡은 유인근 연구처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처장님 개선언 후 대담 형식으로 100분간 학청후에도 운영이 가능한 자율주행 운전 기술을 확보한 과학메카트로닉스 공학과 김창석 교수님과 국내 고유 양자정보과학 핵심 기술을 보유한 물리학과 문한섭 교수님을 모시고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 및 현장 질의 답변 형식으로 18시까지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사 주도권을 가지신 유인근 연구처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네, 진심으로 환영하고 고맙습니다. 여기 이렇게 학생들이 막 정말 보니까 이 가슴이 이렇게 설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3회째 리서치 콘서트를 하면서 이번이 제일 성황인 것 같고 앞으로 또 계속 성황이 더 되길 바랍니다. 예, 저는 부산대학교 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연구처장 유인근입니다. 물리학과에 있고요. 저는 사실 우리 최초를 연구하는 아주 기초 물리학자인데 오늘 마침 양자나 레이저에 대해서 각 전문가를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저는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3회째 이걸 하면서 여기 지금 요 앞에 하셨던 우리 정세영 교수님 와 계시고 그 앞에 학생 팀워크하는 이제 외국 친구랑 오늘 제가 우리 한국말을 할 테니까 그랬더니 안 왔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로 재밌고 콘서트, 축제 하면은 유명 가수들이 온 거 많이 보잖아요. 심지어 비싼 돈 주고 모시는데 정작 학교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런 진짜 연구자들을 모시고 재미있는 연구 얘기를 듣는 게 정말 좋겠다 해서 제가 사실은 맨 처음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벌써 3번째 행사가 됐습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는데 여기 대충 우리 청중들을 약간 알아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너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노 광메카트로닉스 학과 손 들어주세요. 절대 다 고맙습니다. 자, 그 이외에 자연대 혹은 나노대 손 들어주세요. 오케이. 그 이외에 학과 손 들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중요합니다. 강연할 때 어디에 이걸 눈높이 맞출지 사실은 이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를 깔고 들어갈지 그래서 자, 오늘 이렇게 재미있는 이번엔 이중주 듀엣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솔로 리사이트였는데 제가 사실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솔로 리사이트를 독주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중주로 마침 양자의 최근의 기술을 산업체에서 처음으로 아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물리학과의 문한섭 교수님 계시고요. 일단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아마 TV에서 많이 봤을 텐데요. 사실 얼마 전까지 나노대 학장님을 지내시다가 지금 광메카트로닉스에서 최근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아주 기가 막힌 기술로 그동안 나라에서 투자한 돈이 무색해질 정도로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에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널리 YT에도 나오고 막 그러셨는데 우리 광메카트로닉스 학과의 김창석 교수님 듀엣이다 보니까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셋이서 이렇게 리허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를 보면서 어떻게 운을 띄우면 그 다음 분이 어떻게 받아서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질문은 일단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다 받았습니다. 연구실에서 해가지고 그리고 그 질문의 대부분은
발표 자료에 대부분 녹여 넣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있으실 텐데 과학은 질문이 없으면 과학이 아니죠. 그런 것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질의응답 시간 가질 테니까 일단은 여러분 이런 거 발표할 때 페이지 적어놓는 거 아시죠? 페이지에 무슨 질문을 미리 좀 노트를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그 시간을 활용해 주시고 일단은 이중주를 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행세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 과학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첫째가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빛이 있으라 했습니다. 빛이 자,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빛이 광 메카트로닉스니까 알겠지? 빛을 어떻게 만들죠? 만들지 못하나? 아는 척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어요. 네. 자,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할 겁니다. 빛의 근원을 사실은 우리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탐구해오고 있습니다. 그 빛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문항석 교수님이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할 때마다 그때마다는 박수 치지 않고요. 나중에 다 끝나면 공연 도중에 박수 안 치니까 우리 문항석 교수님께서 바로 빛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물리학과 문한석입니다. 저도 이런 자리에 초대받아서 발표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빛이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 에서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말씀하신 빛을 포함해서 양자, 요즘 최근에 퀀텀이라는 그 키워드가 엄청 많이 들리죠.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많은 분들이 빛에 대해서는 과학 메카트로닉스 학과에 있는 학생들을 비롯해서 많은 학생들이 들었겠지만 양자는 물리학과 아니면 사실 듣기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목표로 하는 것은 양자를 여러분들한테 친숙하게 조금이라도 친숙하게 만드는 게 제 목표이고, 여러분들께 오늘 양자 기술, 양자가 뭔지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양자 기술은 우리가 양자는 영어로 퀀텀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기술이 최근에 워낙에 많이 들리다 보니까 퀀텀이라고 제목 같은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K7에 여기 K9이라는 자동차의 퀀텀 몰랐죠? K9의 자동차 이름이 퀀텀이에요. 그 다음에 삼성 핸드폰의 퀀텀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퀀텀이라는 게 아주 팬시한 용어로 쓰이는데 여기 퀀텀 있을까요? 여기 퀀텀 양자 기술 있을까요? 그죠? 더 놀라운 건 신발도 있습니다. 또 술도 있습니다. 최근에 술도 퀀텀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퀀텀이라는 키워드가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자주 들리는 용어인데 퀀텀이 뭔가? 제가 알고 있는 퀀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쉽지 않고 여러분들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는 퀀텀은 이렇게 뭔가 동그란 위치가 잘 있는 입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뭔가 꾸불꾸불하죠. 꾸불꾸불한 것들이 막 합쳐져 있죠. 이걸 파동이라고 부르는, 이게 파도가 치면 꾸불꾸불하고 지금 제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듣는 것도 이 공기가 진동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는 파동 때문에 들리는 거거든요. 파동이라는 거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뭐지? 무슨 소리야? 이 입자와 파동이 동시에 나타나는 물리 현상을 설명하는 게 바로 양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모르시겠죠? 역시 어렵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퀀텀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이 많이 듣지만
양자가 뭔가 실제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들을 조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빛의 양자, 양자론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양자는 결국 오늘 그 유인국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빛에 대한 과학자들의 고민, 빛이 뭘까? 또 한 가지는 원자, 물질을 자르고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단위인 그죠? 원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양자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저거 설명하는데 왜 아까 입자하고 파동이 동시에 있는 그런 일이 왜 필요한 거야? 라고 지금 질문을 하시면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양자론을 조금 들여다기 전에 양자론이 나오면서 우리의 세계관도 조금 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전에 양자론이 나오기 전까지의 물리학은 우리가 예를 들면 초기 조건이 주어지고 초기 조건이 속도, 가속도, 위치, 그죠? 초기 조건이 주어지고 나중에 몇 초 후에 이 물체가 어떻게 될까? 그럼 우리가 뉴턴의 법칙이라는 걸 정확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 양자론은 재밌게도 이렇게 이상한 숫자로 되어 있는 여기 델타는 불확실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불확실성이 항상 있다라는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절대 미래를 완벽하게 예상할 수 없다라는 게 자연에 있다라는 것을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해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조건에서 내가 나중에 미래가 결정되어 있지 않고 언제든지 그 베리에이션이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는 바뀔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바뀌는 대로 바뀌어 나갈 수 있다. 라는 양자 역학에서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변화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서 다시 빛은 과학자들이 이 빛을 지금 빛을 보고 있죠, 그렇죠? 빛을 보고 있는데 이 빛이 뭘까라는 고민들을 엄청 많이 하면서 많은 과학자들이 빛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과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영이라는 과학자가 이렇게 조그만 틈으로 나오는 빛을 이렇게 카드 같은 걸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두 빛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밝고 어두운 무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빛은 파동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 빛이 파동처럼 보이나요? 꾸불꾸불해 보이나요? 파동은 이렇게 꾸불꾸불한 거거든요. 안 보이죠? 근데 어떻게 영이라는 과학자가 이 실험 결과로 빛이 파동이라고 이야기할까? 바로 여러분들 이 파동은 두 개가 합쳐질 때 이렇게 서로 볼록과 볼록이 만나면 더 큰 볼록이 되고 볼록과 오목이 만나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되는 이런 현상을 바로 파동의 간섭이라고 합니다. 파동의 중첩, 두 개가 합쳐진 결과가 저렇게 밝고 어두운, 여기 밝은 곳은 크게 된 것, 어두운 곳은 여기 볼록과 오목이 만나서 완전히 없어진 것. 이거 아니면 사실은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요 영이라는 과학자가 요 두 슬릿을 통과한 두 빛을 합쳐봤더니 밝고 어두운 무늬가 보이는 걸 보고 빛은 파동이구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 빛은 파동인데 어떤 파동인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어떤 파동일까? 그런데 옆에 보이는 여기에 맥스웰이라는 과학자가 빛이 놀랍게도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하는 전자기파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학자들은 너무 기뻐합니다. 왜? 빛이 뭔지 알게 됐으니까. 빛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하는 파동이고 그 파동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이구나.
그리고 그게 에너지구나 하는 것도 다 알게 돼서 너무 기뻐요. 이걸로 끝이면 좋았는데 이렇게 빛에 대한 간섭으로 많은 이런 아름다운 무지개나 무늬들도 설명하는 되게 좋은 이제 현상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양자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양자라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과학자는 바로 여기 보이는 플랑크라는 과학자입니다. 플랑크 소세지 플랑크 말고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플랑크. 그 플랑크가 바로 독일의 그 과학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막스 플랑크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 무슨 일을 했느냐? 여러분 태양 있죠, 태양. 태양에서 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파장이고 여기 세기가 파장에 따라 쭉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를 가시광선이라고 하고 이 가시광선 영역에 이러한 빛을 우리가 볼 뿐이고 보지 못하는 영역까지 하면 이런 스펙트럼을 갖습니다. 과학자들이 왜 태양에서 이런 스펙트럼이 나오는지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자기 이론 이미 맥스웰이라는 과학자가 빛이 전자기파라는 걸 알게 됐고 그거를 설명하는 많은 이론들을 냈는데 이 스펙트럼을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플랑크라는 과학자가 어떤 가정을 했냐면 빛이 에너지가 띄엄띄엄하다. 마치 뭐처럼 알갱이처럼 띄엄띄엄한 에너지를 갖는다. 중간값이 없는 띄엄띄엄한 에너지를 갖는다고 가정을 딱 하고 이론을 만드는데 완벽하게 스펙트럼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 띄엄띄엄한 에너지는 요 H라는 상수, 요걸 이제 플랑크라는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플랑크 상수라고 부르는데 플랑크 상수에 해당하는 진동수를 곱한 요 에너지만큼의 마치 에너지 덩어리처럼 동작하면 이 스펙트럼 완벽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게 문제냐? 여러분들 파동은 세기가 줄고 하면 계속 연속적으로 그죠? 반줄이면 또 반줄이면 계속 연속적이죠. 그런데 이렇게 띄엄띄엄 할 수가 없거든요. 파동이면 도저히 이걸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이론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자연을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여기 여러분들 물리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 아인슈타인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좋습니다. 아인슈타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론이 바로 광전효과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제일 유명한 이론 뭐예요? 상대성 이론이지. 그래, 광전효과거든요. 맞습니다. 다 중요한데 아인슈타인 하면 상대성 이론이 제일 머리에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있을 당시에 상대성 이론은 실험으로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을 수 없었고 이 광전효과라는 것은 빛이 여기에 금속판에 부딪혔을 때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이 전자가 튀어나오려고 하면 빛이 에너지처럼 덩어리가 져 있지 않으면 튀어나올 수가 없다는 그런 걸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광자라는 포톤이 빛이 알갱이처럼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바로 이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빛이 전자기 파라고 이야기한 파동이야 아니면 알갱이야 라고 지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이 알갱이하고 파동하고 꼭 뭐 다를 필요가 있어?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뭐가 보여요? 물이죠. 물에 이렇게 동동동동동 치면 여기 퉁퉁퉁 치면 이렇게 막 파동이 만들어지면서 여기 간섭이 막 일어납니다. 그렇죠? 맞죠? 보이죠? 이때 물도 자르면 뭐가 돼요? 분자죠. 분자가 알갱이죠. 맞죠? 분자들이 알갱이로 막 있는데 그게 불렁불렁 하니까 파동이 만들어지네. 그래, 입자가 파동이 되는 게 뭐가 문제야? 또 다른 예가 여기 지금 보이는 게 이게 진흙 같은 입자인데 여기서 진흙에다가 막 진동. 여러분들 뭐 밀가루 반죽 연하게 해서 막 진동하죠. 여러분 밀가루는 분명히 알갱이죠.
진동해요. 그것들이 연속으로 있으면 다 진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입자이고 파동인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새로운 질문을 할게요. 빛을 만약에 광자 알갱이라 그러면 하나씩만 보내보자. 하나씩 보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간섭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자, 일어난다 손 들어보세요. 자지 말고 일어나. 여기까지 와서 자면 안 되는데. 자, 저기 하나씩 보내서 구멍이 하나 통합니다. 그때 간섭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고 안 일어난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 나 이런 게 더 마음에 들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안 일어난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간섭은 양쪽을 통과해서 두 개가 합쳐져야지 간섭이 일어나잖아. 하나씩 가는데 어떻게 간섭이 일어나? 그게 솔직한 마음이지. 근데 현실은 실험을 해보면 여기 간섭 무늬가 보입니다. 왜? 어떻게? 아까 간섭이 보인다는 친구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씩 하는데 어떻게 두 개 합쳐져가지고 아까 이렇게 꼬불렁 이렇게 꼬불렁이 만들어져.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자 이론을 만드는 이유가 돼요. 두 가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물리학자들은 요 구멍 하나를 요런 표현으로 0 스테이트, 0 상태, 1 스테이트 이렇게 표현하고 이 두 광자 하나가 이 두 구멍을 동시에 하나가 얘도 갈 수 있고 얘도 갈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한데 이걸 양자 중첩이라고 부르고 이상한 숫자로 이렇게 더하기 중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 양자 중첩이 바로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신문에서 보는 큐비트 양자 비트가 바로 이 양자 중첩입니다. 큐빗이 바로 이겁니다. 알갱이 하나가 두 개의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 아니, 실제로 그런가? 가능성만 있다고? 가능성이 이걸 보여주나? 그런 고민들이 바로 양자에 있다. 그래서 양자는 결국 빛이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 그런 이상한 걸 설명해내려고 양자 기술이 바로 양자 이론이 만들어진 것이고, 원자도 마찬가지로 원자는 물질에서 가장 기본적인 알갱이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원자는 핵과 전자라는 걸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들을 구성되는 조성비에 따라서 약 118개의 원자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는 이 원자들로 만들어져 있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이런 것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 안에 있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경로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전자는 여러분들 알갱이에요? 파동이에요? 자, 전자, 알갱이, 파동. 자, 입자예요? 파동이에요? 자, 전자는 입자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 그럼 다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사람 뭐지? 네, 좋습니다. 전자는 입자라고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몇 스? 어느? 19스? 플로? 맞아요? 그런 아주 작은 단위의 전하량으로 띄엄띄엄 있다라는 그런 입자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 수소에 전자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조건이 이렇게 꼬불덩 하는데 딱 이빨이 맞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만 존재할 수 있다. 마치 파동처럼. 이거를 보어라는 과학자가 주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런 경로는 연속적으로 이런 경로들이 다 있지 않고 특별한 경로들의 띄엄띄엄한 에너지 상태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론이 왜 사람들을 고민하게 만들었냐면 바로 보어가 만든 이 이론으로 수소라는 원자의 저 에너지 스펙트럼을 정확하게 설명해냈습니다. 그러니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자, 이쯤 되면 전자가 바로 파동의 성질을 갖는구나. 입자가 파동의 성질을 갖는구나.
라는 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원자를 설명하는데. 그러면 여기도 뭐가 있어야 돼요? 양자 이론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계속 내가 뭐라고 하냐? 계속 입자하고 파동하고 두 가지가 다 있어. 계속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이 세상은 바로 원자로 이루어진 이 세상이,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세상이고, 여러분들의 양자 속에 있는 겁니다. 양자가 새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양자 속에 있고, 여러분들 빛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진실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좀 더 가볼게요. 그래서 전자를 가지고 이런 이중슬립, 여기 구멍 두 개를 가지고 전자 하나씩 내보는 실험을 하면 어떻게 될까? 전자 진짜 뭐가처럼 이런 간섭 무늬를 보여줄까? 네, 보여줍니다. 바로 이 전자가 갖는 파동의 성질을 바로 드브로이라는 과학자가 물질파라는 입자인데 파장을 이야기하는 그런, 여기도 H가 들어있죠. 이게 H가 뭐라고 그랬어요? 플랑크 상수 H가 여기 들어있는 이런 바로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실제로 전자도 파동의 성질을 보여주는 간섭무늬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여기에 알갱이가 하나씩 가는데 띵띵 하면 이렇게 선만 나타나지 어떻게 여기 간섭무늬가 나타나? 말도 안 된다. 너무나 정말 마치 여러분들이 여기 문 두 개가 있는데 한 명이 이쪽 문으로도 나가고 동시에 이쪽 문으로도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건데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까? 라는 고민이 바로 있습니다. 양자 중첩은 이렇게 입자 하나가 있을 때 중간에 하나를 여기 중간에 칸막이를 딱 치면 입자가 여기 있을 가능성과 여기 있을 가능성이 여러분들 당연히 50대 50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50대 50의 확률이 그냥이 아니고 실제로 여기와 여기에 동시에 존재해야만 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제가 여기 동전 있잖아요. 동전 여기 동전 오른쪽 동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오른손과 왼손 둘 중에 한 곳에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간직하지 못하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50대 50이다. 바로 이걸 설명하는 거다. 아닙니다. 양자 중첩은 실제로 내가 확인하기 전까지 여기에 반이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져야 간섭이. 그래서 여러분 그냥 받아들일 거예요. 이게 이러한 양자 중첩은 이런 양자 중첩을 너무 이상하니까 여러분들이 양자하면 옛날에 얘기하는 고양이 나오죠. 맨날 고양이를 죽였다 살렸다 하죠. 그죠? 슈레딩거 고양이라고 하는 슈레딩거라는 여기 물리학자가 사고 실험을 해요. 만약에 고양이가 양자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보자. 상자 안에 넣었어. 상자 안에 넣었는데 고양이가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 0과 1 두 가지 상태가 있다 치자. 그럼 이게 양자 상태라면 반쯤 죽어있는 살아있거나 죽어있는 단순 죽어있는 고양이를 생각해야 하는, 아니 진짜 살아있는 고양이가 죽어있는 상태가 동시에 존재해야만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죠?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이 양자가 어려운 일은 사실은 경험하기 어려워. 사실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사실 어려워. 이런 거를 바로 양자 중첩이라고 하고, 바로 1900년에 아까 막스 플랑크가 빛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광전효과, 더브로이의 물질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선을 안 한 거는 여기 1927년에 벨기에 브리셀이라는 데서 27명의 과학자가 이렇게 모여있습니다. 여기 슈레딩거, 여기 뭐 아인슈타인, 여기 보호, 여기 27명의 과학자 중에 19명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들. 여기에 왜 모였냐면 이 당시에 양자 이론이 너무 이상하니까 야 양자 이론이 맞냐 안 맞냐 이런 이야기를 여기 보어랑 아인슈타인이 열심히 논쟁하는데, 여기서 되게 유명한 말을 아인슈타인이 아까 앞에서 본 말, 신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 말을 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체는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입자가 반씩 나눠질 수 있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실체는 있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죠? 맞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까지 지금 현재 양자역학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거를 하고 나서 아인슈타인이 몇 년 있다가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이라는 세 명의 과학자가 현재 양자역학이 진짜 완벽하냐라는 논문을 하나 내게 됩니다. 그때 논문은 결국 여기 말씀 안 드린 인탱글먼트, 얽힘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이 논문을 발표하고 나서 몇 개월 있다, 여기 3월, 여기 10월. 그래, 도라는 과학자가 제목도 똑같이 해서 논문을 다시 발표합니다. 제목 똑같죠?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저널에 엄청 유명한 저널인데 여기에 제목도 하나 안 바꾸고 똑같이 냅니다. 근데 하나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찾아보세요. 좋은데 아니 여기 제목에서 여기 B, 스몰 B 요거는 바꾸고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 보호가 한 이야기가 바로 지금 현재 양자역학은 바로 상도성, 다시 말하면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양자역학은 과학자들한테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러나 2년 전에 3명의 물리학자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뭐 때문에? 양자 얽힘을 실제로 실험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믿어도 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도 양자 얽힘에 관련된 실험을 하고 실제로 측정을 하고 있고 양자 중첩도 이미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은 이미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걸 실험으로 다 증명됐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믿어야 되고 믿으려면 알아야 하고 그래서 익숙해져 보자. 다음은 김창숙 교수님께 연결합니다. 자, 머리가 갑자기 복잡해졌어요. 빛이 어떻게 생기느냐, 빛의 정체가 무엇이냐 라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양자가 튀어나왔고 졸음이 올 수밖에 없죠.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머리를 프레쉬하게. 그리고 갑자기 또 원자 얘기가 나왔어요. 야, 그 빛은 사실은 빛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제가 나중에 끝나고 또 질문할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로 인위적으로 빛을 만들어냈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레이저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김창숙 교수님께서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그 물리과 교수님들이랑 대화를 하면 제가 참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물리과 교수님들이 이렇게 원천적인 진리를 막 탐구를 하면은 공학 쪽에서는 그 중에 돈 되는 것만 쏙쏙 뽑아가지고 이용해먹고 안에 내용은 관심도 없어요. 그냥 껍데기 그 결론 믿어도 되죠. 믿어도 돼. 그러면 그거 쓰겠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레이저라고 하는 것도 그 원리는 그 양자가 깊이 숨어 있는데 그 중에 제 껍데기만 싹 그 포장지만 먹고 정말 중요한 거는 넘기는 그런 게 가능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 교수께서 말씀해드렸다시피 일반 빛이랑 레이저 빛이 다르죠. 근데 어떻게 다를까 봤더니 일반 빛은 에너지를 가할 때마다 이렇게 빨간색하는 뭐가 막 랜덤한 색깔에 랜덤한 방향으로 나오는 게 일반 빛인데 반해서 레이저는 이렇게 똑같은 하나의 빛만 하나의 방향으로 차곡차곡 이렇게 가는 이게 다른 거라고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레이저라는 말 자체가 뭐 LASER이라는 자체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유도방출에 의해 증폭된 빛입니다. 그러면 유도방출이 뭐냐만 알면 사실 레이저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유도방출 잘 모릅니다. 대학교 때 양자역학 듣다가 주변에 그만뒀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레이저에 필요한 만큼만 채취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막 아까 말한 그 교수님 수식을 써서 하는 게 맞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빛과 물질에 대한 요 그림 하나로 내보겠습니다.
보면 흡수와 자연 방출을 한번 보면 물질이 이렇게 멈춰져 있는 물질에다가 빛이라는 것을 가하면 방광띠입니다. 또 반대로 화살표를 뒤집으면 방광 뛰는 물질에다가 에너지를 뽑아내면 방광 뛰지 않고 멈춰져 있습니다. 흡수와 자연 방출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아까 말한 그 어려운 무효 방출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어려워요. 뭔가 방광 뛰고 있는데 거기다가 에너지를 또 가했더니 갑자기 방광 뛰지 않고 에너지를 따블로 내보더라. 이거 진짜 힘든 이론이거든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가지고 저 수업 시간에는 이런 그러니까 아까 문 교수님이 아까 보여주신 그 이퀘이션인데 그 중에 딱 요것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에너지가 낮은 레벨과 높은 레벨 두 개가 있다. 그리고 고에너지 레벨이라고 하는 거에 원자라고 하는 놈이 흡수를 하면 원자가 올라가고 내려가면 원자가 내려오면 에너지를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아까 똑같이 이해합니다. 근데 이거를 약간 공학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이해는 안 되더라도 암기라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얘가 가출 초소년이에요. 그 집에 가만히 있는데 12만 3천 원이 모이면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12만 3천 원을 다 쓰면 그래서 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엄마가 묻는 거예요. 왜 그 12만 3천 원만 모이면 자꾸 가출을 하니? 답이 몰라요. 엄마는 에너지 양자화도 몰라요. 그러니까 12만 4천 원도 아니고 12만 2천 원도 아니고 12만 3천 원이 모여야지만 맞아 떨어질 때 가출을 하는 거죠. 그럼 얘를 가출하면 돌아와야겠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돌아와라 안 돌아오죠. 자, 이미 12만 3천 원 들고 아싸 출처로 가야지라고 하는 애한테 얘 딱 24만 6천 원을 채워줄 테니까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어머니 죄송해요. 집에 돌아오세요. 하면서 24만 6천 원을 내뱉는 말이죠. 그럼 결국적으로 하나를 딱 맞게 넣어줬더니 그 두 배가 오더라. 라고 합니다. 이 이론을 이런 양자역학을 통해서 설명이 되는 거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냥 우화를 통해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 넣으면 두 배가 나올 수가 있다. 그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에너지가 한번 나왔을 때 뭔가 하나 나올 때 이 안에 물질이 해필이면 한 종류의 원자로만 된 크리스탈 구조를 이루고 있고 파퓰레이션 인버전을 이루고 있고 그 정확하게 하브릭스 길이 매칭되고 이런 걸 맞춰주면 하나가 다시 또 다음에 할 때마다 2개를 만들고 4개를 만들고 8개를 만들고 16개를 만드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결국은 레이저 빛의 껍데기로만 이해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테 요거랑 비교해보면 중요한 건 집속이라는 단어인데요. 파장이 이렇게 여러 가지 빠져죽하는 거가 아닌 한 가지 색깔에만 딱 집속이 돼야 되고 동방으로도 360도가 아닌 딱 1도 0도에만 집속이 돼야 되고 시간에 대해서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도 딱 따박따박한 측정 주기에만 집속이 돼야 되고 이 집속이라는 것을 잘 사용을 하면 이제 이 세상에서 레이저로 돈 많이 벌고 레이저가 많이 쓰이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할 수 있겠죠. 자, 제일 먼저 공간부터 한번 봅시다. 이 등대 같은 게 빛이 어떻게 나냐면 그냥 보통 아까 말한 일반 전구 빛인데 이 빛을 뒤에다가 이렇게 거울을 뱅뱅 돌려서 보면 길어봐야 뭐 1, 2km밖에 못 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렇게 레이저를 쏘면 저 달까지도 갔다가 돌아오게 되죠. 아직도 혹시 뭐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도 있을라는 모르겠지만 뭐 아폴로가 실제로 달에 가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반박하는 방법이 아폴로가 그럴 줄 알고 아폴로 15호인가 16호가 여기에다가 일부러 거울을 하나 두고 왔어요. 그래서 나사 홈페이지에 가면은 정확한 그 위치가 있으니까 거기다 딱 째려서 정확한 하이파워 레이저를 쏘면은 그 딱 몇만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그 시간 이후에 다시 그 지구로 빛이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그 아폴로가 달나라 갔다는 증명이 되겠죠. 자, 시간 집속도 보면은 이렇게 그냥 보통 레이저를 연속하로 쏘면은 CO2 레이저로 철판에서 구멍을 뚫는데 이렇게 지저분해집니다. 근데 이걸 나노세칸마다 끌어서 집속해서 가면은 좀 더 깨끗해지고 피코세칸으로 하면 이렇게 되고 fem토세칸까지 1000배 이렇게 내리면 오르고 내리고 하는 시간을 집속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렇게 깔끔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런 이유로 레이저가 많이 쓰이게 되고요. 이것도 진짜 사람은 잘 모르던데 저 전기 신호를 하는 구리 통신보다 광선류로서 레이저 신호를 보내면 더 빨리 가는 이유가 전자 속도보다 빛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던데
대학원생한테 물어봤더니 대학원생도 교수님 그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구리를 통해서 전자가 움직이거나 뭐 포톤이 움직이나 그 속도는 사실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이게 보낼 때 원제로 제로원 디지털 신호를 보낼 때 이렇게 상승 시간, 하강 시간이 쭉 꼬랑지가 내려지는데 그 전자 그 볼테이지가 오르고 내리고 할 때는 요 상승 시간이 뭐 무슨 몇 초, 뭐 10은 마이너스 몇 초 이상 되면은 이게 서로 겹쳐버립니다. 근데 레이저는 상승 시간, 하강 시간이 아까 봤다시피 뭐 femtosecon드 무슨 무슨 피코세컨드까지도 저는 이렇게 오르락 시간이 잡기 때문에 초당 얘는 10기가 보내지만은 얘는 무슨 뭐 10에 10 뭐 무슨 몇 초만큼 더 많이 데이터량이 가는 거는 사실 말하면 빛이 빨리 가기 때문이 아니고 빛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거를 빨리 오르락 빨리 내리락하기 때문이다가 정답인 겁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뭐 요새 뭐 이렇게 수출용으로 레이저 많이 만든다든지 이야기 나오는데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그 초록색으로 femto초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거를 에너지를 한번 모았다가 펑 터뜨리고 하면 피크파가 훨씬 세질 수가 있죠. 이렇게만 해서는 레이저가 안 되고 이 아주 센 빨간색과 아주 센 초록색, 아주 센 파란색 각각의 레이저를 이렇게 공간상으로 이렇게 모으면은 이 빛은 그러니까 센 놈 세 개가 같이 오기 때문에 세 배로 세질 수가 있죠. 그 실제로 그 하이파워 레이저는 이런 식으로 파장 집속을 잘 사용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드론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반대로 우리 상대편 드론을 떨어뜨리지만 우리 드론은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충전하려고 지구상에 내리지 않고 24시간 공중에 떠 있어도 이렇게 충전을 하도록 레이저를 아주 이렇게 에너지 공급해주는 태양 전지를 바닥에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무선 전력을 전송하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럼 이 두 개가 차이가 뭐냐? 아까 말한 대로 파장 집속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시간 집속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무기는 별로 본인이랑 상관없다 하는 사람들은 요 피부과에 그 레이저 맞으러는 다 한 번씩 가시죠. 정 빼러 가고 주름 펴러 가고 뭐 무슨 기미 빼러 가고 근데 가면은 레이저가 종류별로 다 달라요. 왜 다를까라고 할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1064 엔디아그 레이저는 그 피아조까지 닿고 대신에 뭐 이런 파장이 다르게 되면은 뭐 어떤 KTP 레이저는 표피까지만 가고 무슨 뭐 엑시버 레이저 같은 경우는 각질층까지만 가고 이런 식으로 파장별로 티슈의 침투 깊이가 다릅니다. 거기다 플러스 로펄스면은 은근히 빛을 쏘는 거기 때문에 은근히 열로 태워서 이렇게 열 에너지를 쏘아서 이렇게 열로 이렇게 데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큐 스위치처럼 펄스로 뿅뿅 쏘는 거는 열이 가기 전에 충격파로 쇼크를 줘가지고 부스러뜨리고 또 만들고 그래서 시간 집속이랑 파장 집속을 잘 하면은 여러 가지 피부과에 그 수많은 레이저가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일단 전반전만 하겠는데요. 기존 레이저는 여러 가지 뭐 집속을 통해서 많이 쓰고 있는 중인데 저희 랩에서 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 하고 있는 분들은 이 레이저 중에서 공간이나 시간보다 오히려 파장 쪽에서 한 가지 파장이 아닌 수많은 컬러를 마음대로 이렇게 조건을 바꿀 때마다 색깔이 바뀌도록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이렇게 그 시간마다 막 바뀐다든지 또는 뭐 두 파장, 세 파장이 움직인다든지 또는 뭐 폼 파장이 좌우로 간격이 벌는지 이런 식의 레이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그 콜로이드 레이저의 응용 분야는 좀 이따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야기가 둘로 가고 있어요. 빛에 대한 양자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빛을 실제로 좀 만드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빛은 어떻게 만든다? 방금 전에 다 나왔어요. 빛은 어떻게 만든다? 어디서 나온다? 하전된 입자에서 나온다. 정확히 하전된 입자가 에너지를 받을 때, 힘을 받을 때. 방금 전에 가출 정확히 얘기했잖아요. 걔가 사실은 이 세상에 가출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걔가 집으로 들어올 때 빛이 나온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빛을 만들어도 내고 변형도 시키고 모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그걸 다시 한번 활용해서 우리 문한석 교수님이 양자만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양자 현상을 레이저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그 기술도. 자, 양자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김상석 교수님이 공학자들은 알맹이와 깨서 만든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되게 그 알맹이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응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잘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쉽게 설명하시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양자 어렵죠, 그쵸?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렵죠? 쉽지 않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양자도 이 1927년에 그 많은 논쟁과 지금 한 100년 채, 그쵸? 100년이 채 안 지난 이 시점에 지금 우리는 양자 통신을 이야기하고 양자 컴퓨터를 이야기하고 양자 센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하리만큼 이상한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을 이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미래에 쓰게 될 기술로 레이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쓰게 된 건 아니고 그게 결국은 그런 개념들을 활용하고 지금 와 있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시대에 앞에 와 있습니다. 아는 것처럼 IBM, 구글에서 양자 컴퓨터를 몇 큐빗, 1000큐빗을 개발했다, 언론에 막 나오고 있습니다. IBM에서 개발했다고 하는 이런 모양의 양자 컴퓨터는 초전도체라는 소재로 양자 현상을 구현하고 그 초전도체가 일어나려면 극저온 상태에 있어야 해서 바로 이런 극저온에 담글 수 있는 냉장관에 여기 소자들을 끼우고 여기에 신호들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극저온에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와이어링하는 그런 작업 때문에 바로 이런 쌍기리에처럼 생긴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가 이것만 양자 현상을 구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아이온큐라는 회사, 미국에 있는 아이온큐라는 회사는 이온, 원자에서 전하를 떼낸 이온으로 양자 상태, 양자 중첩 상태를 아까 큐비트라고 했지, 그쵸? 큐빗을 구현해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사이펀텀, 그 다음에 자나드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포톤을 이용해서 빛의 알갱이를 이용해서 양자 상태를 구현하고 컴퓨터로 구현하는 연구들을 하면서 회사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개 이상의 회사들이 다양한 플랫폼으로 양자 기술을 지금 구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컴퓨터는 비트, 앞에 큐가 없는 비트, 오히려 비트가 더 유용하고 여러분들이 익숙하죠. 0과 1, 0 아니면 1의 디지털 신호들을 논리적으로 처리한 계산이 바로 지금 현재 컴퓨터고 그 컴퓨터는 열과 1을 논리적으로 전기 신호를 만들기 위해서 진공관에서 시작해서 지금 반도체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여러분의 핸드폰, 손에 있는 컴퓨터가 만들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0 아니면 1,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0과 1 두 개의 상태가 1 또는이었는데 양자 상태는 중첩 0과 1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양자 중첩 큐비트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고 그 큐비트를 우리는 이렇게 0과 1의 중첩으로 보여진다라고 했고 모든 가능성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양자 컴퓨터는 양자 중첩과 얽힘을 이용해서 양자역학적인 효과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과정을 겪게 되면 병렬로 연산이 가능하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양자 중첩을 받아들이기 정말 어렵잖아요. 여기 있는 과학자 누굴까요? 맞아요. 앞에서 본 보호는 젊은 보호였고 나이가 좀 드신 보호가 여기 있는데 보호가 되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보호는 양자 이론을 만들 뿐이고 보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양자 이론을 설명했을 때
양자 이론을 접하고 당황하지 않은 사람은 양자 이론을 제대로 이해 못한 사람이 가능성이 훨씬 높다. 여기서 알겠어 그런 사람은 대부분 양자 이론을 이해를 못했다. 그만큼 받아들이기 어려워.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일이니까. 그런데 이런 0과 1로 되어 있는 알갱이가 0과 1로 되어 있는 양자가 2개가 묶이면 그걸 2큐빗이라고 하고 3개가 얽혀 있으면 3큐빗, n개가 있으면 n큐빗. 그 n큐빗이 되면 2의 n승의 상태를 동시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2의 n승이 만약에 n이 50이 되면 50큐빗이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슈퍼컴퓨터의 비트수보다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300큐빗이 되는 순간 온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수보다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100큐빗짜리 양자 컴퓨터가 완벽하게 동작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글에서 지금 1000큐빗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 끝났어야 돼요. 왜 안 끝날까요? 다 끝났어야 돼요. 500큐빗, 300큐빗만 되고 온 우주에 있는 원자들 숫자보다 더 많은 상태를 구현할 수 있는데 왜 안 끝날까? 지금 현재 양자 컴퓨터는 에러가 너무 많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에러들을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들어와야 합니다. 1000큐빗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에러가 많으면 믿을 수 없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여러분들 중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또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미래에 내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로 바뀔 거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가 잘하는 일이 있고 양자 컴퓨터가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양자 컴퓨터가 잘하는 일로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바로 소인수 분해라는 소인수 분해가 왜 이렇게 중요해요? 왜 소인수 분해가 주목을 받느냐면 바로 현재 암호 시스템이 바로 소인수 분해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져서 소인수 분해를 엄청 빠른 속도로 병렬 연산을 해내면 지금 현재 암호가 다 무력화된다라는 위험이 있고 그거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야 그쵸. 그런데 정부나 군대나 이런 아주 기밀을 다루고 있는 데는 엄청나게 중요한 미션, 중요한 일이 되고 그래서 그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못 가진 나라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게 될 거라는 그런 위기감이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기술들이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양자 컴퓨터에 대한 주목을 많이 하고 있고 말한 것처럼 만약에 3개의 큐빗이 병렬로 계산이 되게 되면 한 번에 이런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자 통신은 기존의 통신을 제가 책에서 이렇게 카피를 보면 0과 1의 디지털 분배 0, 1, 0, 0, 1, 1 요걸 요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서 레이저에다가 반도체 레이저에다가 신호를 주면 그게 지금 김창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0과 1을 빠르게 모듈레이션을 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한 100km쯤 가면 신호가 로스 때문에 줄어들면 여기에 증폭기를 달거나 아니면 신호를 측정해서 다시 보내는 리피터와 같은 기술을 통해서 멀리까지 광신호를 보내는 게 바로 현재 광통신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양자통신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바로 0과 1의 디지털이 아니라 0과 1의 중첩 상태를 보낼 것이고 빛도 마찬가지로 쓰는데 레이저가 아니라 여기는 포톤을 쓰게 됩니다. 양자 광원을 쓰게 되고 양자 광원을 마찬가지로 광선율을 통해서 보내게 될 텐데 여기도 똑같이 멀리 가면 포톤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양자 상태는 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고 왜냐하면 양자 상태는 내가 슈레딩거 고양이를 내가 상자 안에 있는 고양이를 뚜껑을 열어보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상태를 딱 확인하는 순간 산 거 아니면 죽은 거죠.
맞죠? 살아있는 걸 확인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양자 상태로 가치가 없습니다. 중첩이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서 측정해서 다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카피도 안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퀀텀 리피터라는 기술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포톤들을 주고받는 게 바로 양자 통신이 되고 이러한 양자 통신 기술은 양자 암호 통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양자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에서 QKD 양자 키 분배라는 기술로 알려져 있고 양자 키 분배는 실제 데이터를 전체를 전송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양자 키만 주고받아서 그 데이터를 열어볼 수 있는 그런 키를 주고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자 암호 시스템 혹은 양자 통신은 바로 절대 보안을 보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많고 중국이나 미국, 유럽에서 특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기업에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집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바로 양자 광원으로 생성하고 있는 기술은 기존의 기술과 달리 제가 원자 이야기했잖아요. 원자에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빛을 여기시키면 거기서 자발적으로 빛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상태에 있다가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떨어지는 자발 방출에서 빛이 나오는데 그러한 빛을 이용하는 양자 얽힌 광원을 이런 조그마한 증기셀에서 개발이 가능하고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저희들은 레이저 2개를 써서 2번 올리고 나면 원자에서 포톤이 떨어져서 2개의 포톤이 얽힌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셀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렇게 조그만 칩 스케일 셀로 만들고 이 칩 스케일 셀에서도 포톤이 생성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이러한 기술은 바로 포톤을 만드는 디바이스 기술로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걸 저희들이 논문으로도 발표하고 특허로도 출원하게 되었고 그 특허로 출원한 결과들을 최근에 양자 광원의 상용화 기술로 저희들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험실에 있는 이런 양자 광원을 이런 디바이스화 되는 형태로 만드는 게 저희들 목표이고 지금 회사랑 열심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자 기술이 이제는 정말로 사람들이 꿈꾸는 뭔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기술로 갈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렇게 개발이 이렇게 조그만 소형화된 기술들이 개발되면 여기에 광원들을 서로 합치는 양자 리피터 기술로 저희들이 개발해 내려고 하는 게 미래의 저희들 목표이고 드론과 같은 데서 이런 양자 광원을 실어서 서로 양자 통신을 하게 되고 지금 중국에서 이미 올린 인공위성에서의 양자 통신도 이런 광원으로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앞에서 본 이런 실험실에서의 이런 광원을 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광원들 사이에 양자 얽힘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실험실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기술들이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포톤들이 2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데 여러 개를 같이 얽힌 상태를 구현해서 4개의 포톤들을 다 얽히게 만드는 그런 연구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자 센서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센서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다양한 온도, 질량 여러 가지 측정을 할 수 있는 센싱 기술인데 왜 양자가 붙을까? 양자 기술이 붙으면 뭐가 좋을까? 양자 기술은 바로 이런 양자 중첩이나 얽힘과 같은 일들을 가지고 이런 센서 기술을 하면 보통은 자연에 있는 잡음, 아무것도 없는 잡음 이하의 신호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너무 작으니까. 근데 양자 기술을 이용하면 그거보다 더 낮은 신호를 측정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 대표적으로 바로 중력파 측정입니다. 여러분 중력파는 몇 년 전에 중력파 측정이 처음 된 이후로 바로 양자 기술을 적용하면서 이제는 너무너무 자주 너무너무 쉽게 중력파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자 센서 기술은 바로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영역의 작은 신호들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로 되면서 많은 주목들을 받게 되고, 양자 센서도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초전도체로 컴퓨터도 만들고 양자 센서로도 만들 수 있고, 원자도 포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원자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릴 것처럼 원자로 이런 양자 센서를 만들면 땅 속에 묻혀있는 다양한 구조물들을 땅을 파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는 양자 중력 센서로 만들어질 수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양자 중력 센서는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보면 갑자기 싱크홀이라고 해서 땅이 푹 파지는 현상들 때문에 많은 사고가 있는데, 그러한 현상들도 방지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기술, 그 다음에 지하 자원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할 수 있어서 양자 센서 기술이 많이 주목받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장 센서를 이용해서 뇌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생각하고 있으면 뇌에 조그만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전류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그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는 바로 양자 자기장 센서 기술이 있어서 뇌의 활동도 측정할 수 있는 뇌자도 측정도 가능한 그런 기술로 사람들이 지금 발전하고 있고, 회사들도 외국에서 지금 만들어서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하면 최근에 국내에 배터리의 결함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사고들도 있고 하니까, 사실 배터리의 결함 분석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거를 배터리를 열지 않고 쉽게 말하면 완제품 상태에서 그거를 확인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한 상태인데, 바로 아토미 마그네토메터가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개발 중에 있고, 그런 연구들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과기정통부에서도 양자기술이 12대 전략과제로 되어 있고, 많은 지원들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양자 관련 기술에 대해서 과기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양자기술이 나중에 상용화됐을 때 이렇게 오늘 김상국 교수님이 이야기하실 그런 자율주행 기술에도 적용이 될 거고, 무인항법 시스템에도 적용이 가능할 거다라는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양자 안보라고 해서 양자 기술은 국방 기술로 너무너무 중요한 기술입니다. 양자 이미징부터 시작해서 금속 탐지, 그 다음에 잠수함의 신호 처리 등등 너무너무 중요한 기술이라서 국방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거고, 뿐만 아니라 의료 진단과 같은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정부에서도 열심히 양자 기술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양자 기술은 리얼 월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물리학자들의 어떤 재미있는 물리학의 어떤 용어가 아니라 리얼 월드고, 지금 사용하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익숙해져야 될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연주 도중에 박수 안 치는 겁니까? 양자에 대해서 사실 거의 끝까지 최신 기술까지 왔어요. 사실은 여기 지금 여러분 몸속에서도, 그리고 여기 이 상황에서도 양자는 여전히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사실 여기 문과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제가 물리학을 하니까 양자를 발견했냐 나한테 묻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양자는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상태를 설명하는 유일한 하나의 툴입니다. 그리고 광자도 양자 중에 하나고, 전자도 양자 중에 하나고, 양자는 굉장히 보편적인 워딩이죠. 자, 이 양자의 끝에서 사실은 이제 다시 레이저 기술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창석 교수님께서 또 신나는 비디오까지 준비를 하시죠. 감사합니다. 지금 양자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꿈 같은 이야기가 바로 현실적으로 곧 될 것 같은 그런 거라서 저도 되게 기대되고요.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인 레이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냥 단일 파장 레이저가 아닌 컬러가 이렇게 바뀌는 이런 레이저가 된 그만큼 저희 장점이기 때문에 그걸 잘 살리면은
이 각 컬러별로 눈을 잘 부릅뜨면 시각뿐만 아니라 후각, 미각, 청각, 촉각도 감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연구는 가설이 필요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설은 인간의 오각, 그러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같은 것을 레이저 빛으로 센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가설을 가지고 그 탐구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각 중에 초월하는 시각, 그러니까 슈퍼맨처럼 육백오물 사나이인데 전 지금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초시각적인 면에서 사람이 눈보다도 더 원근을 정확하게 보는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연구를 해서 최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완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하려면 사람의 눈 역할하는 라이다 개발이 필수입니다. 악천후나 역광 같은 외부 환경의 간섭을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네, 국내 연구진이 여러 색깔을 사용해 악천후에도 잘 보이는 라이다를 개발했습니다. 이남경 기자입니다. 라이다는 자율주행차의 눈을 담당하는 중요한 센서입니다. 레이저 빛이 사물과 부딪혀 되돌아오면 사물의 위치나 운동 방향을 파악합니다. 기존에 사용된 라이다는 한 가지 색의 레이저 빛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가 올 때 산란되거나 차량에서 서로 쏘는 레이저끼리 혼선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여러 가지 색깔을 이용하는 FMCW 방식 라이다입니다. 색을 바꿔가며 연속으로 발사한 뒤 되돌아온 색의 분포 차이로 사물의 거리와 속도를 파악합니다. 다양한 색을 사용하기에 차량 간 간섭이 없고 악천후나 역광 같은 외부 환경의 영향도 적습니다. 물체의 속도까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까지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연못에서 발사되는 신호가 약해서 연못 안에 있는 차량이나 사람을 인식하지 못하는 반면에 저희 컬러 변조 방식은 순도가 높고 범위가 넓게 컬러가 변조되는 레이저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차량과 사람을 잘 구분할 수 있고, 다만 FMCW 라이다는 단가가 높아서 상용화를 위한 비용 절감은 남은 숙제입니다. 연합뉴스 TV 임하경입니다. 이게 지난 3월 8일 이제 한 달 전에 나온 뉴스고요. 그래서 아까 나온 거기에 나온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면이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 화면은 실제로 있는 자동차 위에 달리에서 쏘는 화면이고, 이거는 저희 랩에서 만든 화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자동차들이 자율주행이 된다 벌써 한 5년째 하면서 올해 하면 된다 소리를 지금 5번째 지금 미루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안 되는 이유가 자동차 업계에서 하면 다 압니다. 지금 파는 걸로는 이렇게 안개만 껴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쪽 요 새 기술 같은 경우는 사람 눈에도 지금 자동차가 보일랑 말랑이고 사람 전혀 안 보이는데 얘는 사람이 잘 보이죠. 또 다시 안개 속에 들어가면 사람 눈에는 없지만 얘는 잘 보이는 이런 식의 라이다를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에 넘겼고, 지금 사람들이 가고 오고 하는 모습을 다시 또 보면은 저 빨간색은 한 30m, 노란색은 20m, 뭐 초록색은 10m, 사람이 좀 가을수록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표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여기서 이게 레이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현대 지금 자동차들이 웬만한 자율주행에 필요한 건 다 만들었어요. 다 눈 빼고, 쉽게 말하면 사람은 지금 팔다리 소유민인데 대신 눈이 없어요. 그래서 축구를 하면 이제 혼자서는 잘 뛰는데 다른 사람이랑 부딪힐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들어가면은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판도가 바뀔 거라 생각하고, 지금 애플도 자율주행 포기하고 테슬라는 아예 라이다 믿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 이유가 얘가 라이다 적은지 알았는데 요 라이다가 나오면은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개 말고 비도 되는지, 지난주에 비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야, 비 온다 빨리 한번 찍어보자 했더니 비가 잘 찍히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어둑어둑한 날씨에 이렇게 비 오면은 사람 눈으로도 운전하기 되게 힘든데 얘는 완벽하게 다 3D로 얻어내고 있죠. 이게 3차원 영상뿐만 아니라 도플러를 이용하면 4차원 영상도 됩니다. 이렇게 멀어지면은 빨간색, 가까워지면 보라색, 이런 식으로 스케일 바에 따라서 속도 분포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쪽은 이제 현대자동차랑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그래도 공학이니까 뭐 이렇게 회사나 뭐 다른 코어하는 사람들이 이거 하면 재밌지 않겠어, 연구합시다, 같이 합시다 하면 저는 재미있으면 연구 안 합니다라고 다 돌려보냅니다. 이 하는 연구가 현재 이 데이터를 뽑은 학생이 나중에 2년 후에 뭐 5년 후에 대학을 마치고 취직할 무렵에 너네 회사에서 떠먹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런 주제면은 저는 연구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쪽도 사실은 뭐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이슈니까 요새 뭐 HBM이라는 단어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평면으로는 반도체가 할 만치 다 했고 이제 3D로 3차원으로 뭐 70층, 90층 쌓아 올리는 걸로 이제 앞으로 승부 보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승부 보는 이야기는 제가 한 10년 전부터 패키징 쪽부터 이제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면적당 일괄 조사 방식으로 하는 걸 한 애니메이션을 예전에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이런 반도체 기판이 있으면은 그래서 레이저를 쏘을 때 먼저 이게 빨간초탄 뭐 아까 말한 컬러 변조를 쏘고 이동 하면 면적당 일괄 조사 방식으로 하면은 이 평면에 대한 2차원 모양이 아니고 이 자체가 오락내리락 그러니까 초당 20mm x 20mm를 오락내리락하는 그 3차원적인 모습까지도 등고선처럼 그려야지 제대로 된 반도체 쪽 업계에서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봤을 때 얘를 높이가 얼마인지 가로가 얼마인지를 다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거를 아까 봤던 그 이동하는 거 말고 라인단으로 이렇게 지금 빨간색이지만 사실 빨간색이 아니고 이 안에 약간 하얗게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원짜리 돈을 이동할 때 일주일 양분이 잘 나타나는 이런 모습. 이거는 이렇게 부분이 아니고 좀 긴 웨이브 같은 경우는 이런 걸로 해야지 더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각각은 단층이지만 모아없는 3D가 되는 이런 식으로 영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런 우물처럼 깊은 그러니까 좌우는 20mm, 20마이크로, 깊이는 200마이크로, 1대 10이면은 웬만한 그 광학적인 건 안 되는데 저희 레이저만이 이 우물 밑에까지 바닥을 닿고 돌아오기 때문에 요즘 이미지가 얻어지고 뭐 인베디드 패키징, 뭐 POP, BGA, TSV 이런 삼성 전기랑 같이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 표면에 대한 그 원근 거리만 얻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것까지 봐야지 더 좋죠. 예를 들면 뭐 그냥 병원 가서 사진 찍어서 보는 것보다는 엑스레이 CT처럼 내부를 봐야지 더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의료 쪽으로 한번 적용을 해봤더니 사람 몸의 웬만한 인체 부분은 뭐가 문제가 있으면 잘라내가지고 바이옵시로 그러니까 조직 검사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몸에서 절대로 떼면 안 되는 조직 검사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망막. 망막을 빼면은 그 자체가 바로 그냥 시력을 잃어버리니까. 근데 또 망막이라고 하는 게 온 몸 중에서 혈관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은 동공을 통해서 레이저를 쏘면 이쪽에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층 인지도 얻을 수 있고 3D로 하면은 뭐 이렇게 각각의 단층을 이렇게 이 모습을 쫙 잘라 나가면 이렇게 하는 것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사실 이거 월드 프리미어 공개인데 지금 올 여름쯤에 논문 나올 예정인데 지금 이게 아직까지 제대로 학회에서는 누가 이게 훔쳐갈까봐 아직 공개 안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안과생 없으시면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탑콘이랑 사이즈에서 한 대에 뭐 2억 5천씩 하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그 OCT라고 하는 망막 진단 기기를 찍은 거고 이건 저희 하나밖에 없는 조이랩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이 중에 뭐가 더 좋습니까? 과연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요 네모친 부분만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어느 게 더 좋죠? 자, 봅시다. 왼쪽 거는 지금 파는 것들인데 이게 혈관이 다 동맥, 정맥으로 해서 동맥으로 나가서 뺑 돌아서 정맥으로 돌아온다. 모세혈관도 똑같이 그걸 알 수 있는데 이거는 그 끝이 안 보여죠. 왜냐면 다 이게 나뭇가지처럼 삐쭉삐쭉으로 보인다는 자체가 현재 지금 그 이게 안과용 OCT 기계가 다 반쪽알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세계 최초로 모든 혈관이 들어갔다가 한 바퀴 감아서 들어 나오고 동맥, 등맥이 모세혈까지 다 보이는 세계 유일한 최초의 지금 그거 요거는 이제 이것도 메이저 커뮤니케이션에 좀 이따가 지금 마이너 리비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그냥 뭐 재미삼아 이걸 그냥 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누가 지나가서 보더니 이 올락볼락한 요게 뭔지 알겠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냥 죄송합니다. 이 레졸루션이 제일 안 좋아서 그랬나 봅니다라고 하니까는 아니라면서 이거 하나하나가 다 적혈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혈구라고 하는 게 적혈구 본 사이즈보다 작은 그 튜브를 안에 막 헤엄치면서 미지고 이렇게 연동적으로 들어가려면 이게 볼록볼록한 거라서 이거 하나하나가 적혈구고 인비보로 적혈구의 모습을 보는 이게 최초의 그 역사상 최초의 그림이 아닙니다. 왜냐면 사람 몸에서 혈관이 들어다니는 부분은 망막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기대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역시 마찬가지로 또 돈 안 되는 안과 의료기 말고 돈 되는 LG 노텍한테 그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 카메라는 다 LG 노텍에서 구입하는데
그 안에 보면 이 렌즈가 여러 장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렌즈가 어떻게 얼라인 되는지 볼 수 있는 기계 만들고 있고요. 이거 재미삼아 또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한번 하고 말았습니다. 재미있기 때문에. 저 미대 교수님하고 오리지널이랑 가작이랑 봤을 때 그냥 보통 어떻게 진비를 구분하면 예술적 주관적 감각에 의해서 구분한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공동의 눈에는 나는 색깔을 모르겠고 여기 있는 이 페인트가 얼마나 두껍고 가늘고 그 패턴이 어떤지 뭐 그런 붓질이 어떤지를 3차원 이미지를 찌르면 뭐 진위 감각을 하는 데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재미삼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이제 시각에서 이제 청각으로 넘어갈 건데 청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리를 정확하게 재는 것까지는 했는데 거리를 정확하게 재뿐만 아니라 그 거리 정확도를 뭐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단위의 초당 킬로헤르츠 이상의 진동수까지 잴 수 있으면 사실 그게 미세 진동이 바로 청각 아니냐. 미세 진동을 귀 호막이 듣는 게 청각이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기사 작년에 나왔는데 대통령이 괜히 뭡니까 용산으로 이사 가가지고 뭐 레이저 도청이 무관심이 막 그렇게 나오는데 자, 도청과 감청의 차이가 뭘까요? 허락 안 받고 하면 도청이고 허락 받고 하면 감청입니다. 똑같은 기술입니다. 근데 그럼 보통 레이저 도청을 방지한다는 거는 레이저에서 보여주는 게 제일 겉에 있는 유리의 떨림만 막으면서 그 도청이 막아진다라고 해서 웬만한 좀 대기업이나 청와대에 있는 유리창들은 다 바이브레이션 코팅을 입혀놓고 자 이제 도청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그걸 또 깨어냈습니다. 이렇게 레이저를 이렇게 투명막 3개에다가 쏘는데 그 각각의 ABC 막마다 서로 이렇게 반사가 되는 거를 서로 우리는 3D 인증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피커 AC에서 하나는 대표가이 하나는 기다리가 이렇게 사람 귀를 사실은 공간 지각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들릴 수가 없죠. 근데 스피커 이쪽에서 걸리는 거랑 이쪽에서 걸리는 것을 좀 더 구분하려면 자 이렇게 날개 없는 중간에 안 보는구나. 자, 그래서 동영상이 안 가지는데 어쨌든 여기 아까 그 2가지 중에서 여기 A에 있는 것만 따로 듣고 C로에 있는 것만 따로 듣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실제로 사람 목소리까지 되느냐. 그래서 삼성산업협동관에다가 학생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옆에 효원관에서 레이저를 쏘아가지고 유리도 말을 하면 유리도 떨리고 학생 앞에 있는 삼다수 부분도 떨릴 겁니다. 근데 유리에 있는 거는 무시하고 삼다수만 탁 집어서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것부터 한번 해봤습니다. 날개 없는 성분이 보신 적 있으시죠? 사고도 줄이고 관리도 편해 인기가 높았는데 신기한 과학 원리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인데 요 삼다수 물병의 그 떨림을 한번 봤더니 자, 긴 거 같습니까? 자, 이 김에는 바이든과 나이를 구분할 수 있는 생각이 드시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하자에서 이 과제를 했고 또 이 과제 한 덕분에 우리 랩에서 박사 2명이 연속으로 그 꿈의 직장인 AD로 다 들었는데 이 과제는 사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왜 실패냐 하면 4kg를 재야지 성공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왜 4kg일까요? 국방부에서 저한테 4kg를 재라고 숙제가 왔어요. 지금 북한 아직 거리가 빙고, 예. GOP 너머에 거기서 뭔가 자꾸 북한군들이 말을 하는데 궁금한데 그러면 이걸 북한군 목에다 쏘는지 아니면 그 안에서 막상 안에서 일한다 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어디가 말을 한다는 말은 그 뭔가 어디가 떨리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4kg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뭐 그냥 남의 목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이걸 실제로 임상적으로 쓸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포토어쿠스틱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포토어쿠스틱이라고는 이렇게 아까 말한 펄스 레이저를 쏘면은 맞은 부위가 음파가 발생하고 음파를 초음파로 검출하면 되는 건데 아까 말한 미세한 진동을 다 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충분히 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음형 반응 차이에서 뭐 여기 혈관 안에 암세포가 있으면 혈관이랑 암을 구분하는 뭐 이런 식의 영상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각과 미각 쪽을 감지하는 건데, 후각이라는 기체 내에 있는 분자를 끄집어내는 후각이고, 액체 내에 있는 분자를 끄집어내는 미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보통 이런 거에 보면 분광학 스펙트로스코피라는 게 있는데, 대부분 보면 분광학 보는 백색 광원을 집어 넣어서 이렇게 맞고 돌아올 때 이제 CCD 카메라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를 보는 건데, 저희처럼 이렇게 컬러 변조가 되면은 그냥 그 분광기나 CCD 필요 없이 그냥 포토 데이터 하나 가지고 그냥 분광 정보를 바로바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썼더니 뭐 이거는 저희 쪽 저희 뭐 이렇게 한동 교수님, 홍성 교수님처럼 저희 과에 바이오 쪽 잘하시는 교수님들한테 인체 조직, 세포, 나무 다이아몬드 이런 거 얻어가지고 제가 봤더니 3D 이미지 잘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촉각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촉각은 지금 로봇 하시는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기존 로봇들이 이게 번쩍번쩍 드는 로봇은 힘은 좋지만 섬세하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실제로 달걀 같은 거 드는 로봇은 있는데 달걀 소프트 로봇이라 가지고 이렇게 가벼운 위치만 들지 힘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뭐 킹콩이 사람을 들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뭐 아이언맨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번쩍 들더라도 실제로 더 드는 순간에 그 쇳덩어리가 사람 치면 뭐 갈비가 부러지죠. 그래서 뭔가 로봇 겉에다가 피부를 하나 입혀놓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피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그 레이저를 광선율을 안으로 투과시키고 광선율을 이런 폴리머 안에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피부를 한번 만드는 쪽으로 해봤고요. 양강구시라고 했는데 방금 광선율을 기타에다가 붙여가지고 기타를 아까 뭐 목소리도 재듯이 공간에서 재듯이 이렇게 뭐 스트링 위에서도 방금 이게 모음하고 신호를 이렇게 그냥 디스플레이하는 로봇한테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왼쪽 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선으로 넣을 때는 직선으로 킹 벡터가 되고 기울어서 넣으면 기울어서 킹 벡터가 나오고 뭐 그런 그림이고요. 얘는 롤러를 이쪽은 왼쪽이 왼쪽은 비공피고 오른쪽이 롤러라서 롤러를 움직이면은 이 화면상에 그 다음 부분, 안 다음 부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뭐 그런 모습이 잘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얼마만큼 민감한 걸 잴 수 있을까? 그걸 해서 이런 식으로 뭐 종이, 달걀, 트리알, 감자칩 같은 걸 해봐서 잘 해봤고 너무 세게 찌면 찌그러질 거고 살살 찌면 떨어질 건데 애매한 그거를 사람만큼이나 잘 잴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어디에 쓸 거냐라고 하는데 자, 이게 집안에 콜라 느낌이 나겠지만은 자, 집에 아빠를 그려보면 안 돼. 집에서 빨래를 세탁기가 해줄지, 청소를 로봇 청소기가 해줄지, 설거지는 식기세척기가 해줄지, 집에서 하는 게 뭐라고 하면 엄마가 뭐라 합니까? 세탁기에서 나온 거를 건조기에 집어넣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나. 그리고 싱크대에 있는 거를 식기세척기에 넣으면 그 작업도 얼마나 힘든지 아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못 나오게 하려고 좀 이따가 아마 모 기업에서 나올 게 세탁기에서 나온 빨래를 건조기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뭐 접시나 냄비나 이런 거를 식기세척기에다 집어넣는 로봇가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좀 이따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접시를 집었는데 너무 세게 집어서 접시 깨져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민감한 자 이 부분은 지금 감자칩까지도 이렇게 사람도 이렇게 손으로 감자칩하면 푸드틱이 나르는데 사람 손보다 훨씬 더 민감한 식으로 해서 접시나 뭐 그런 걸 깨뜨리지 않도록 잘 옮기는 뭐 이런 식의 로봇가 만들 때 또 이게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걸 가정용으로 할 때 이런 가정주부들 도와주는 로봇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실 이제 더 필요한 분야가 노인들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꼭 간호사들이 여자 간호사뿐만 아니라 힘 좋은 덩치 큰 간호사들이 꼭 있습니다. 그 이유가 노인들을 욕창을 안 일으킨다고 하면 들었다가 놨다가 좀 뒤집어주고 또 휠체어를 심어주고 하려고 힘 좋은 간호사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걸 막 로봇으로 하고 싶으면 노인들을 들다가 이렇게 약간 뼈가 부서질 수도 있고 한데 이런 식으로 말랑말랑한
뭐 이런 피부를 달고 하면은 뭐 충분히 감싸 안아서 푹신푹신하게 이렇게 애기가 보면은 깐난 애기 잘 아는 사람과 못 아는 사람이 이렇게 접촉 면적을 많이 해서야 들어야지 애기가 잘 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푹신하게 감아 보이는 로봇 쪽을 말하는데 삼성전자랑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장난삼아 해본 건데, 이거는 학부 3학년, 4학년 애들이 그때 해본 건데, 원격 아바타 가위바위보 로봇을 하나, 이건 진짜 학생들이 보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키 장갑에다가 움직이면 얘가 따라오고 있어요. 요거는 이게 컴퓨터가 인터넷 연결되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로 땡겨가면서 뭐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것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시험 보는 거. 오. 자, 마지막으로, 자, 오감이라고 하면은 감각기관이 하는 거죠. 육감 하면 뭐겠습니까? 감각기관 없이 뭔가 사람이 감각한 것처럼 착각하는 육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뇌파를 잘 듣는 게 육감인 건데, 이것도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벌써 한 6년 전에 나왔습니다. 여섯 시간 이루어지는 영상시간. 20일까지는 목적대의 시간을 이루는 폭발에서 그 범위를 낳는 영화 부산대와 무역기술 인용연이 이 영화 같은 일을 전시화하는 개인이 분위기를 발생합니다. 해외 상태 장비는 이마에 레이저를 비춰 뇌파를 이뤄냅니다. 화면에 나타난 각기다른 상황에 따라 뇌파의 반응 수준이 달라집니다. 뇌의 영역별 기능을 정리한 뇌기술을 들이봅니다. 이 뇌기술 틀을 알게 되면 레이저의 반응 속도를 통해 머릿속 생각을 이뤄냅니다. 생각하는 것하고 컴퓨터의 방법을 생각을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는데요. 이해가 안되는 생각하는 것을 민감한 경우도 간단하게 햇볕이나 전시공기를 머리에 쓰거나 이마에 붙여서 생각을 있는 장비를 만들기. 자, 뭐 이런 걸 가지고 요새 지금 한창 과제를 하고 있는 거는 요새 이제 DC를 머리에다 이렇게 흘려가지고는 우울증이나 ADHD, 파킨슨 같은 거 치료 못하는 건 지금 FDA 승인까지 떨어졌는데 이런 전자약 쪽에 이런 뇌 이미징으로 이렇게 본다든지 또는 뭐 치매, 아니면 수면 상태, 아니면 학습 집중도 이런 거를 좀 모니터링하는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간의 오감을 레이저로 가능할 뿐 아니라 그 사람보다 더 초월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방금 나왔던 이 많은 동영상들은 뭐 저는 다 선배고 다 저희 현 대학생들 또는 석사 졸업생, 박사 졸업생들이 실제로 밤새가면서 피땀 흘려 만든 동영상을 드리고요. 또 더 본부 행사이기 때문에 본부에서 특히나 뭐 총장님이나 연수장님까지 이렇게 이런 연구 쪽에 더 많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 이하시도 도와주시고 이런 많이 도움 많이 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